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원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B 중에서도 생명 시스템 파트의 원격 수업을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중간고사 이전에도 학습지 복습 컨텐츠로 만났었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은 원하실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의 얼굴을 지금 여기 띄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친숙하게 좀 더 다가가기 위한 목적이고요. 조금 집중이 안 되시면 캠은 보지 마시고 여기 학습지 내용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이 학습지가 없는 학생들은 선생님이 EBS 온라인 클래스 공지사항에 이 학습지 PDF 파일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받으셔서 출력해서 여러분들이 쓰면서 직접 수업을 들으면 가장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번 여러분들 기말고사 범위에 생명 시스템 단원이 들어가는데요. 생명 시스템 단원은 크게 세 가지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세포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세포 소기관이라든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물질 대사와 효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세포 내에서 DNA 유전 정보가 어떻게 단백질로 발현이 되는지 그 유전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파트로 있다는 것을 먼저 알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한 번씩 개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생명 시스템의 기본 단위 세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세포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생물을 구성하는 구조적인 단위며 생명 활동이 일어나는 기능적인 단위를 세포, 영어로는 셀이라고 하죠. 그래서 세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물체는 이게 안 되네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말하면 이 말은 참입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조금 이 생명과학에 대한 좀 식견이 있거나 지식들이 좀 있어서 바이러스 얘기를 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바이러스는 별도로 봅니다. 그래서 모든 생물체는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이 말은 만약에 이게 OX 문제라면 여러분들 O로 대답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세포가 생명체의 기본 단위가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라고, 근데 이 세포는 모양과 기능이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 한 생물체 안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여러분들 사람 개체 하나, 선생님 한 명이죠. 선생님의 몸을 이루는 세포가 몇 개쯤 될 것 같습니까? 보통 한 60조에서 100조 개 정도 얘기합니다. 이제 생물체 사이즈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동물들마다 코끼리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덩치가 훨씬 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몸집이 크면 세포 한 개의 크기가 엄청 큰 게 아니라 세포 수가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개체의 어떤 사이즈에 따라 차이는 나지만 보통 수십조 단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은 이런 대형 포유류들은. 하지만 여러분들 아메바 들어보셨죠? 혹은 세균들 이런 친구들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잘. 왜? 걔네들은 세포 하나가 곧 생명체, 개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구상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존재하고 세포 하나가 개체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개의 세포가 모여서 하나의 개체를 이루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들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예를 들면 이제 사람의 경우입니다. 여러분들 상피세포, 우리 몸에 상피세포라는 것도 있고 신경세포라는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교과서를 보시면 그 사진도 나옵니다. 상피세포, 신경세포 이름이 다르죠. 그리고 얘들 모양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상피세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입 안에 있는 했을 때 입 안에 들어있는 여기 뭐라 그래야 될까? 벽이라고 해야 되나요? 볼때기 요 안쪽 볼때기 있죠? 이런 것들이 상피세포고, 그러니까 피부로 덮여있지 않은 나머지 공간들, 코 속이나 우리 내장기관의 벽을 덮고 있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피세포고요. 그 다음 신경세포는 말 그대로 뉴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동시키고 전달하는 그런 세포를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상피세포나 신경세포에 대해서 자세히 배우진 않아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학년에 올라가면 하는 거고, 지금 여러분들 수준에서는 생명체는 모두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포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모양과 기능이 다양하다더라. 요 수준까지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기본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생물의 구조적, 기능적 단위는 세포다. 맞습니다. 그리고 세포가 구성하는 몸의 부위에 따라 다양한 크기와 형태를 가진다. 맞아요. 되겠죠? 오케이. 자, 2번 보겠습니다. 이제 세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 세포 소기관이라는 단어는 이 세포 안에서 다양한 어떤 기능들을 담당하는 다양한 어떤 장소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있는 각각 어떤 그런 공간들, 물질들, 혹은 구조물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룰 거예요. 그래서 세포 소기관의 종류와 기능에 대해서 볼 건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왼쪽에 있는 이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를 우리는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지구상에 여러분 동물과 식물만 있는 건 아니죠. 그죠? 이거 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생물들이 있는데 걔네들의 세포는 잠깐 제껴놓고 지금은 핵이 있는 세포 중에 동물, 식물 세포만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되겠죠? 되게 이제 노멀한 형태입니다, 이게. 자, 왼쪽에 보이시는 동물 세포와 식물 세포를 여러분들이 딱 봤을 때 눈에 보이는 큰 차이점은 동물 세포는 모양이 조금 둥글어요. 그러니까 모양이 이걸 불규칙하다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반면에 식물 세포는 모양이 조금 각이 져 있습니다. 규칙적이에요. 그 이유는 바로 동물 세포에는 없는 식물 세포의 색깔을 조금 선생님 다르게 하겠습니다. 동물 세포에는 없는 식물 세포의 세포벽이라는 구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포벽은 동물 세포에는 없습니다. 식물 세포만 가지고 있거든요. 동물 식물 중에서. 그래서 이것 때문에 모양이 좀 특별하고요. 그 다음에 또 동물 세포에 없는 친구가 엽록체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 엽록체에서 여러분들 무슨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까? 대답하셨나요? 광합성이죠. 빛을 이용해서 합성, 포도당 같은 유기물을 합성하는 광합성이 일어납니다. 식물은 빛만 있으면 식물 내부에서 광합성을 해서 스스로 당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이 여러분들 음식 먹는 거 봤습니까? 아니죠, 그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어요. 왜? 우리 세포 안에 엽록체라는 광합성을 담당하는 기관, 세포 소기관이 없거든, 우리는. 그래서 우리 동물 세포는 영양분을 얻으려면 외부에 있는 다른 생물을 잡아먹어야 돼요. 그게 엽록체의 차이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먼저 강조를 할게요. 식물 세포에는 있지만 동물 세포에는 없는 세포 소기관. 나머지는 공통으로 있기 때문에 같이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색깔을 조금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 액포 같은 경우는 빨간색보다는 좀 약합니다. 선생님 일부러 색깔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냐하면 엽록체나 세포벽은 동물에는 없고 식물에는 있다라고 하면 되는데요. 액포는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왜냐하면 동물 세포 중에서도 액포랑 비슷한 기능을 하는 뭐 수축포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진 애들이 있어서 그래서 액포는 우리가 주로 식물에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주로라는 말을 붙여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엽록체나 세포벽보다는 조금 약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뭐 그런 것들 기억하시고 각각의 기능들은 밑에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세포 소기관 첫 번째입니다. 유전 정보를 갖고 있는 DNA가 들어있다. 여러분 DNA 우리가 앞에 중간고사 보면서 했었죠? 핵산할 때 했었습니다. 이 DNA, RNA 두 종류가 이제 이 두 개를 핵산이라고 부르는데 그 중에 DNA에 유전 정보가 들어있었습니다. 그죠? 이 DNA가 들어있고 세포에서 일어나는 여러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 이 컨트롤 타워가 뭐냐 하면 핵입니다. 핵. 세포 소기관 중에 핵. 세포 핵입니다. 여러분 원자 핵 아닙니다. 원자 핵보다 훨씬 작은 수준이고요. 세포 핵입니다. 세포 핵. 자, DNA 유전 정보가 들어있고 생명 활동을 조절하는 컨트롤 타워가 핵이다. 기억해 두시고요. 두 번째, DNA의 유전 정보에 따라 생명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단백질을 합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 생명 시스템의 세 번째 파트 가서 이제 주로 다룰 게 이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여기서 단백질을 합성하는데 뭐에 따라 단백질을 만든다고 되어 있죠? DNA 정보에 따라 단백질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NA 정보가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예요. 그래서 DNA 정보에 따라 어떻게 단백질을 만드느냐 이게 우리가 이제 마지막 파트에서 다룰 거고 지금은 DNA라는 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을 만드는 장소가 어디냐를 묻는 거예요. 그 장소가
세포 소기관 중에 누구냐면 리보솜입니다. 여기 보이죠? 리보솜. 됐습니까?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리보솜은 여기 이제 뭐 핵 표면에도 이렇게 뭐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러분들 사실은 리보솜은 주로 어디 있냐면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소포체. 파란색 소포체, 이 녹색 소포체 말고 파란색 핵이랑 연결되어 있는 이 통로, 이 파란색 소포체 표면에 되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리고 리보솜은 알갱이 모양입니다. 됐죠? 여기서 단백질 합성이 일어난다는 거.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소포체입니다. 소포체. 여기 위에 보시면 여러분들 소포체는 지금 그림상에서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과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둘 다 소포체예요. 근데 이제 사실 요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게 거친면 소포체라고 해서 리보솜이 붙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녹색으로 되어 있는 이 소포체는 매끈면 소포체라고 해서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습니다. 그 차이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은 이제 뭉쳐서 같이 소포체라고 얘기합니다. 자, 리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을 골지체나 다른 세포 부위로 운반한다. 이제 요까지의 설명이 사실은 요 파란색 소포체. 그래서 거친면 소포체고요. 그 다음에 지질을 만든다. 아이고. 자, 지질은 이제 여러분들이 친숙한 용어는 지방인데 그보다 좀 더 큰 개념이에요. 지질을 만드는 게 이제 여기서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래서 매끈면 소포체. 그림상의 녹색입니다. 여기는 리보솜이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단백질은 안 만들겠죠. 그죠? 오케이.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골지체인데요. 골지체 여러분들 여기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골지체. 얘는 이제 그 납작한 어떤 이 막들이 겹겹이 쌓여 있는 모양이거든요. 골지체. 자, 소포체에서 운반된 단백질이나 지질. 여기 단백질, 지질 만들었으니까 이것들을 변형합니다. 가공해요. 쉽게 말하면 포장을 한다는 뜻이죠. 포장을 해서 적절한 장소로 운반하는, 약간 뭐 비유를 하면 이제 택배업체 같은, 그래서 물건을 받아와서 이제 포장해서 운반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친구들이 골지체입니다. 골지체. 이 골지가 사람 이름이에요. 골지체.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우리 식물세포에서만 있었던 광합성이 일어나는 엽록소라는 건 이제 색소입니다. 이 엽록소뿐만 아니라 다양한 색소들이 모여서 복합체, 엽록체라는 세포 소기관을 이루거든요. 그래서 엽록체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다. 세포 소기관 얘기할 때는 엽록소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엽록체라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토콘드리아. 얘도 유명한 친구들이죠. 여기서 빨간색 소시지 모양 식물세포도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이 일어나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곳입니다. 에너지 공장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세포벽. 얘도 아까 이제 여기 보시면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세포막 바깥에 녹색으로 하나 더 쳐져 있어요. 단단한 벽이. 요게 세포벽이고 세포의 모양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액포. 아까 얘기했죠, 선생님이. 주로 식물에 존재하는데 뭐 물이나 양분, 노폐물 이런 것들을 저장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세포막은 동물세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바깥쪽에 있고요. 식물세포는 벽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포막은 세포 외부, 내부를 구분하는 어떤 바운더리, 장벽 역할을 하고 안팎으로의 물질의 출입을 조절하는 역할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핵부터 세포막까지 여러분들이 조금 정리를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교과서를 읽어보시면 또 이해를 할 수 있겠지만 핵부터 이 골지체까지는 사실 그 물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세포 소기관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이 물질 중에서 특히 이제 단백질 같은 경우에요. 그래서 어떤 그 핵 안에 들어있는 DNA 유전 정보에 따라 리보솜에서 단백질을 만들고 소포체 거쳐서 골지체 거치면서 포장돼서 필요한 곳에 운반하니까 물질, 특히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들이고요. 그 다음 엽록체나 이제 미토콘드리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생성에 관여를 하는 거. 그리고 이제 특히 엽록체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떤 그 에너지를 만드는 데 필요한
또 당을 그러니까 결국 식물 같은 경우는 엽록체에서 당을 만들어야 그걸 가지고 또 미토콘드리아 에너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물고 물리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좀 넓게 얘기하면 에너지를 만드는 데 관여하는 그런 데가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기타 등등 해서 세포벽, 에포, 세포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분을 하실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 세포막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 거예요. 세포막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이 세포막의 구조가 어떻고 이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이 어떻게 일어나느냐를 보면 이번 첫 번째 파트는 끝입니다. 자, 세포막의 구조는 두 가지입니다. 인지질과 단백질입니다. 기억하세요.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보다 다른 것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건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1학년이기 때문에. 그림 보세요. 세포 바깥 안쪽 사이 그러니까 이 전체가 세포막입니다. 막인데 여기 안에 이제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막에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포막은 인지질과 단백질이 있는데 이 인지질이 이중층으로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갖기 쉬운 오개념이 뭐냐면 인지질이 이중층이니까 이중막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세포막은 단일막입니다. 사실 세포 소기관 중에 이중막인 거는 핵이랑 미토콘드리아 엽록체예요. 얘들은 이중막이고 세포막은 단일막입니다. 그러니까 막은 하나인데 그 안에 인지질이라는 분자가 이중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뜻이지 막이 두 개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세포막은 단일막입니다. 근데 왜 이 인지질이 선생님 왜 인지질이 이렇게 꼬리끼리 마주보고 왜 이중으로 배열되어 있어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라는 의문이 생기죠. 왜 그러냐면 인지질이라는 분자는 지질에 속하는 분자인데 얘는 머리와 꼬리로 구분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에는 그 인산기가 들어있어 가지고 음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래서 즉 전하를 띠고 있으니까 극성, 물에 잘 녹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은 친수성, 물에 잘 녹는 반면 이제 꼬리 부분은 소수성입니다. 물에 잘 녹지 않아요. 그리고 물에 잘 녹지 않는 성분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지질이라는 하나의 분자 내에서도 물에 잘 녹는 부분과 물에 잘 녹지 않는 부분이 같이 존재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세포 바깥이나 세포 안쪽이나 전부 다 물이 굉장히 풍부한 환경들이에요. 세포 안은 진공이 아닙니다. 세포 안도 세포 바깥도 우리 몸에는 이 세포는 굉장히 물이 풍부한 환경에 속하기 때문에 결국은 인지질 분자 중에서도 물에 잘 녹는, 즉 물에 친한 머리가 물 쪽을 향해요. 그러니까 바깥쪽이나 안쪽이나 둘 다 머리가 향하고 꼬리는 지네들끼리 마주보는 이런 인지질 이중층을 이룬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인지질은 세포 안의 환경에서 이중층으로 배열되어 있고 그리고 이 단백질을 하는 역할이 뭐냐면 이 단백질은 뭐 막을 이렇게 관통하는 경우도 있고 뭐 표면에 붙어 있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막 단백질들의 역할이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은 물질의 이동 통로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이 단백질을 통해서 이동하는 것들이 있다. 이런 거예요. 되겠어요? 오케이. 자, 이제 OX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세포의 생명 활동의 중심이 되는 세포 소기관은 핵이다. 그렇죠? 선생님 얘가 컨트롤 타워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세포막은 인지질 이중층과 막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요. 만약에 여러분들 여기 막을 벽으로 고치면 틀린 말이겠죠? 세포벽은 전혀 다릅니다. 세포벽은 인지질 이중층 막단백질이 아니에요. 셀룰로스라는 탄수화물의 종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벽이랑 막은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 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세포막의 구조를 봤으니까 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이 어떻게 이동하는지를 한번 보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삼투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확산이라는 겁니다. 삼투와 확산. 이 두 가지 이동 방법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자, 삼투든 확산이든 사실 여러분들 이 둘의 공통점은 고에서 저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절로 일어나기 때문에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상충되는 게 나옵니다. 자, 어디가 부딪히냐면요.
여기 보시면 선생님 삼투는요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용매 주로 물이죠. 물이 이동한다는데요. 얘는 저에서 고로 가는데요. 선생님 방금 고에서 저로 간다는 게 안 맞는데요? 라는 의문이 들 수 있죠. 선생님은 왜 이런 표현을 쓰냐 하면 사실 선생님은 이런 문장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확산은 여러분들 이미 중학교 때 삼투 확산도 다 배웠어요. 물질이 스스로 운동이 분자 운동이잖아요. 그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그냥 퍼져나가는 물질 자체가 그냥 퍼져나가요. 우리 여러분들 뭐 냄새가 퍼지는 거 혹은 뭐 물에다가 잉크 떨어뜨리면 퍼지는 그런 거 봤죠. 그죠? 근데 확산은 고에서 저로 자연스럽게 이동하니까 에너지도 안 쓰고 스스로 이동한다는 게 이해는 되는데 삼투는 저농도에서 고농도로 물이 이동한다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학생들이 헷갈리는데 결국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여러분? 농도라는 표현은 용질이 기준입니다. 잠깐 부연 설명할게요. 여러분들 농도는 용액의 질량분의 용질의 질량 곱하기 100이에요. 퍼센트 농도는. 이 용액은 또 용질 플러스 용매입니다. 용질은 여러분들 녹아 들어가는 주로 고체. 뭐 소금물로 비유하면 소금이 용질이고 물이 용매고 합친 소금물이 용액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도는 용질이 기준이거든요. 근데 삼투는 용매, 즉 물이 이동하는 거예요. 왜? 용질의 입자가 커서 통과할 수 없을 때 일어나기 때문에 물이 이동하는데 설명은 용질 기준으로 해놓은 거야. 그래서 나는 이걸 싫어해. 그럼 여러분들 결국은요. 농도가 낮은 용액이라는 거는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결국 여러분 삼투도요. 물 분자가 많은 데서 물 분자가 적은 데로 물이 이동해요. 그게 물의 확산이에요. 그 삼투를 여러분들 사실 저는 선생님은 물의 확산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해되세요? 물이 많은 데서 적은 데로 이동하는 거예요. 물 분자가 많은 데서 물 분자가 적은 데로 이동해요. 근데 물 분자가 많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용질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어떤 데는 물이 많은데 커피 하나 탔고 여기는 물이 적은데 커피 하나 타면 어디가 더 진해? 물이 적은 데가 진하잖아. 그게 고농도라고 표현한단 말이야. 농도는 용질 기준이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의미적으로 물론 표현을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려면 물이 많은 데서 물이 적은 데로 물이 이동하는 게 물의 확산, 즉 삼투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면 삼투나 확산이나 결국은 원리는 같습니다. 그쵸? 같이 묶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오케이. 좋습니다. 자, 삼투는 뭐 선생님이 의미적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요. 확산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할 건데 자, 밑에 보시면 확산은 크게 두 가지 방법이 나와요. 첫 번째는 인지질 이중층, 즉 세포막에서 인지질 이중층을 그냥 직접적으로 통과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는 단순 확산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물론 여러분들 지금 교과서나 학습지에는 뭐 1학년이다 보니까 이런 용어를 잘 안 쓰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용어가 있어요. 이게 단순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 없어서 막 단백질을 통해서 가는 확산을 촉진 확산이라고 합니다. 촉진 확산. 그래서 구분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누구는 이렇게 가고 누구는 왜 이렇게 가지? 자, 산소나 CO2 같은 굉장히 크기가 작은 분자들이나 지용성, 그러니까 물에 잘 안 녹는 지방에 유기용매에 잘 녹는 이런 친구들은 왜냐하면 인지질 자체가 이 머리는 이 세포 밖 안쪽을 향하고 있지만 결국 통과한 이 꼬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소수성, 물과 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인지질 꼬리와 성분이 비슷한 지용성은 그냥 통과해버려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애들, 분자가 작거나 지용성 물질은 그냥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그냥 통과해버립니다. 이걸 단순확산이라고 하고요. 하지만 전하를 띈 이온은 전하를 띠고 있어서 이 꼬리랑 친하지 않아요. 그쵸? 혹은 포도당, 아미노산 같이 좀 큰 애들. 이거 오타입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오타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큰입니다, 큰. 오타입니다. 이제 이 강의를 제대로 안 듣는 친구는 이제 이거
큰일 났다, 그치? 못합니다, 여러분. 큰 물질입니다. 크기가 큰 물질 등은 인지질 이중층을 직접적으로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세포막에서 단백질, 막에 있는 단백질이니까 막 단백질, 얘를 통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촉진 확산이라고 한다는 거. 두 가지를 좀 구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입니다. 이제 의미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세포막을 통해서 뭐 물질의 종류, 사이즈에 따라 이동하는 게 다르고 결국 이 세포막이 그 물질의 어떤 출입을 조절하는, 그래서 굉장히 이런 선택적으로 종류에 따라 선택적으로 좀 스페시픽하게 조절하는 것을 우리는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선택적 투과성이다 이런 말 나오면 세포막을 통해서 물질의 이 이동이 일어날 때 물질의 어떤 종류에 따라서 선택적으로 이렇게 물질의 이동이 일어나는 이 현상을 선택적 투과성이라는 용어를 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기본 체크하겠습니다. 첫 번째, 확산은 세포막을 경계로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있을 때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다. 맞죠? 확산이고 고에서 저로 물질 자체가 이동하니까 맞습니다. 포도당과 아미노산 같이 비교적 크기가 큰 물질은 막단백질을 통해 확산된다. 촉진 확산된다. 맞죠? 세포는 세포막의 선택적 투과성을 통해 안팎으로의 물질 이동을 조절해서 생명 시스템을 유지한다. 너무나 좋은 말. 다 맞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첫 번째 생명 시스템 중에 첫 번째 파트를 끝이 났습니다. 네. 편집하고요. 이제 두 번째. 아이고. 자, 이제 생명 시스템 중에 두 번째 파트, 생체 촉매 효소 파트를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촉매라고 나와 있는데,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반응 속도를 변화시키는 애들을 우리는 다 촉매라고 불러요. 촉매라고 부르는데, 촉매는 종류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화학 촉매라 그래서 어떤 그 생명체 외부에서 실제로 이제 산업 현장에서도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에너지를 줄이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이런 촉매들을 화학 촉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체 내에서, 생물체에서 직접 만들어서 쓰는 그런 생물체 내에서 만든 촉매로서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물질 대사. 이 물질 대사란 말은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생명체 내에서도 여러분 다양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거든요. 그 화학 반응에 관여해서 어떤 화학 반응 속도를 좀 높이고 반응을 더 잘 일어나게 하는 생체 촉매가 있습니다. 이 생체 촉매를 우리는 효소라고 합니다. 되겠어요? 그래서 효소란 말이나 생체 촉매란 말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 생명 시스템 파트니까 화학 촉매가 아닌 생체 촉매, 즉 효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한번 보자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카탈레이스라는 어떤 생체 촉매 효소를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고 있는데 대부분의 세포에 있으면서 과산화수소를 물과 산소로 분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과산화수소가 이제 소독약의 주 성분인데요. 과산화수소를 공기 중에 놔두면 얘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근데 여러분들 상처가 난 부위에 과산화수소를 딱 소독을 하면 보글보글 거품이 막 생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과산화수소가 적어볼게요. 화학 반응식으로 H2O2입니다. 얘가 물과 산소로 분해된 거예요. 화학 반응식이 이제 개수를 맞추려면 2 하면 되죠?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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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맞네요. 과산화수소가 물과 산소로 분해되는데 상처난 결국 우리 손가락도 세포로 이루어져 있어요. 상처난 부위에 떨어뜨리면 이 세포 안에 있는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촉매 역할을 해서 이 화학 반응 굉장히 빨리 하는 거예요. 산소 기체가 발생해서 막 부글 끓는 겁니다. 이제 끓는 게 아니라 거품이 발생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오케이. 자, 효소의 특징 보겠습니다. 효소는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데 본인이 직접 들어가서 막 하진 않고요. 살짝 들어갔다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화학 반응에 사용된 후 없어지지 않고 그리고 어떤 이 생성물과 분리된 후 또 다른 그러니까 재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효소는 사실 어떤 화학 반응에 직접적으로 참여해서 지가 뭘 변하는 게 아니라 그 화학 반응에 가서 약간 얘네들 좀 빨리 하게 하고 자기는 다시 나오는. 그래서 약간 뭐 비유하면 그 운동선수들의 이제 코치 같은 역할이죠. 본인이 경기에 뛰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뭐 선수들이 이렇게 막 훈련을 하고 있는데 코치님이 없어. 그러면 애들이 막 이제 훈련하다가 좀 쉬고 막 힘들다 누워있는데 이제 감독님, 코치님 나타나면 갑자기 막 열심히 막 운동을 하겠죠. 반응 속도가 막 빨라져. 이런 거지, 약간. 비유가 좀 그지 같나요? 아무튼 이 효소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어떤 화학 반응에 참여해서 막 변하고 이런 게 아니라 효소가 화학 반응을 이렇게 막 빠르게 이제 촉진시키고 자기는 싹 빠져나와서 또 다른 화학 반응에 참여하고 뭐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그림 보시면 효소가 이제 어떤 반응물하고 결합을 이게 이 효소입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에요. 효소도 이 단백질이 성분이 이 효소가 어떤 반응물 얘는 어떤 물질이죠. 얘랑 딱 결합합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은 뭘 의미하냐면 효소의 이 결합하는 부위의 어떤 특정한 모양이 있잖아요. 다 이거 모식도입니다. 효소가 진짜 이렇게 생겼다는 뜻이 아니고. 그럼 이 반응물을 어떤 물질의 이 모양이 딱 들어맞는 놈만 딱 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생긴 물질은 이 효소와 못 만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소의 종류는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효소가 어떤 반응물하고 자기가 이제 짝꿍이 딱 이 맞아 들어가는 애들, 발음이 안 되니. 딱 맞아져 들어가는 애들하고만 반응해요. 이런 현상을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랍니다. 이 반응물이 기질이거든요. 그래서 이 효소마다 기질 특이성이 있어서 자기하고 딱 맞는 애들만 딱 반응해요. 이제 열쇠 자물쇠처럼. 어떤 특정 자물쇠에는 그 맞는 열쇠만 열 수 있잖아요. 다른 열쇠는 그걸 못 열잖아요. 또 이렇게 설명할 때도 마스터키 막 이런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이 효소가 반응물하고 딱 만났어요. 그래서 효소 기질 복합체를 형성합니다. 이렇게 딱 만났을 때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낮아져요. 이건 좀 이따 설명할게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게 낮아져서 결국은 반응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감독님이 들어온 거예요. 그치? 그리고 나서 이 효소가 분리되면 이 반응물이 이제 생성물로 화학 변화가 일어났어요. 이제 물질이 이제 화학 반응이 일어난 거죠. 반응물이 생성물로. 됐습니까? 아까 여러분들 이 위에 이걸로 의미하면 얘가 반응물이잖아요. 과산화수소가. 그 다음에 이 산소나 이 물과 산소가 생성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여기에 이제 관여해가지고 반응물을 생성물로 화학 변화시켰잖아요. 물질의 종류가 달라졌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카탈레이스는 다시 빠지는 거야. 이해되니? 오케이. 요게 효소의 특징입니다. 자, 밑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촉매는 화학 반응 속도를 변화시킵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변화라는 표현을 쓴 이유는 사실 촉매 중에는 화학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도 있고 느리게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폭넓게 변화. 그러니까 화학 반응 속도를 그냥 빠르게 한다 이렇게 하지 않고 변화시킨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상처난 부위에 과산화수소를 바르면 거품이 생기는 것은 카탈레이스라는 효소 때문입니다. 맞죠? 근데 여러분들 사실 이 문장은 조금 별로 마음에 안 드네요. 왜냐하면 이런 게 좀 애매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거품이 생기는 1차적인 요인은 산소 때문이에요. 카탈레이스 때문이 아니라. 그쵸? 산소 때문입니다. 근데 이 과산화수소를 분해하는 걸 촉매하는 역할은 카탈레이스니까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가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가 아닙니다. 의미가 좀 겹치잖아요. 그러니까 거품만 봤을 때 이 거품을 생기게 하는 1차적인 원인은 산소이기 때문에 이걸 X라고 답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좀 폭넓게 보면 결국은 이 과산화수소가 산소로 분해되려고 하면 카탈레이스 있어야 되니까 카탈레이스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잖아 하면 또 맞는 말이에요. 참 이 발문이 좀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이거. 그죠? 좀 마음에 안 드네요. 이거. 선생님이 설명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물론 뭐 정확하게 표현하면 거품이 생기는 1차적인 그 이유는 현상은 거품은 산소 기체 때문이고 근데 과산화수소가 산소 기체로 분해되려면 카탈레이스가 필요하니까 폭넓게 보면 맞는 얘기고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질 대해서 얘기를 좀 할게요, 여러분. 이 위에 이게 왜 안 없어지죠? 좀 알고 계신가요? 아이고, 없어졌다.
자, 이렇게 하면 또 펜이 안 나오잖아.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물질대사. 이런 건 좀 편집을 해야겠네요. 자, 물질대사 얘기를 좀 할게요. 앞에서 물질대사는 요거가 나왔었는데, 물질대사란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물질대사라고 해요. 그래서 이 생물체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 이게 물질대사의 뜻이고요. 얘를 돕는 물질을 효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생체 촉매. 이해되시죠? 됐습니까?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잘 일어나지는 반응도 생물체 내에서는 쉽게 일어나는 게 효소 때문입니다. 아밀레이스라는 효소, 여러분 중학교 때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소화효소거든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소화효소인데, 뭐 침샘이나 뭐 이자액 같은 데서 이제 분비를 합니다. 그래서 입안에 들어온 녹말,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 좀 면, 밥 이런 게 다 녹말이잖아. 이런 것들을 엿당으로 분해하는 효소예요. 그 자연 상태에서 녹말 가만 놔두면 분해 잘 됩니까, 이거? 안 되죠. 근데 우리 몸에 들어오면 아밀레이스라는 효소 때문에 쉽게 엿당으로 잘 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빨간색을 좀 쓰겠습니다.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활성화 에너지라는 얘기를 좀 할게요. 자, 아까 전에 위에서 생체 촉매, 즉 효소가 화학 반응에 관여하면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서 화학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러면 이 활성화 에너지가 도대체 뭐냐? 자, 어떠한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를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일어나려면 최소한 이 정도 에너지는 있어야 된다. 즉, 뭐라 그래야 될까요? 에너지 장벽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활성화 에너지라고 합니다. 선생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쪽지 시험을 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래서, 자, 너희들 지금 10문제 쪽지 시험 쳐서 7문제 이상 맞추면 집에 가고, 아니면 나머지 학습한다.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10문제 중에 7문제라는 이 7문제를 맞춘다는 게 활성화 에너지인 거예요. 장벽. 그래서 최소한 7문제 이상 맞춰야 내가 집에 갈 수 있어. 즉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 에너지 장벽. 그럼 활성화 에너지가 7개라는 이 커트라인, 이 높은 장벽이야. 근데 어떤 학생은 나는 능력이, 넌 공부를 너무 잘해서 10문제 다 맞춰. 어떤 학생은 9문제 맞추고, 어떤 학생은 2문제밖에 못 맞추고, 어떤 학생은 6문제 맞추고, 다 능력들이 다르잖아요. 근데 커트라인이, 에너지 장벽이 딱 7이면, 한 100명 중에 한 10명만 집에 갈 수 있었어요. 나머지는 다 7개 미만으로 맞추니까 집에 못 가는 거야. 화학 반응이 못 일어난 거야. 그 장벽이 너무 높아, 그죠? 최소한 7개 이상 돼야 다음 집에 갈 수 있어요.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데. 근데 효소가 나왔어요. 효소가 와가지고, 야, 그거 너무 높다. 커트라인 너무 높다. 우리 애들 뭐 힘든데. 예를 들어 뭐 교장선생님이 오셔가지고, 김 선생, 그 커트라인 너무 높아. 좀 낮춰줘. 우리 애들 막 집에 가서 좀 쉬자. 그래서 7개를 5개로 낮춰라. 교장선생님이 와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럼 또 말을 들어야 되죠. 그죠? 예, 알겠습니다. 하면서 바로 커트라인을 5개로 낮췄어요. 그러니까 커트라인을 낮추기 전에는 집에 못 가는 애들, 즉 한 5개, 6개 맞추는 애들이 원래 7개일 땐 집에 못 갔는데 효소가 와가지고 커트라인을 낮춰버리니까 아싸 집에 가게 되는 거야. 자기들의 능력은 그대로인데. 여러분 이해되세요? 자, 선생님 방금 설명했던 이 예시에서 커트라인이 활성화 에너지예요. 에너지 장벽입니다. 이 어떤 커트라인이 넘어서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내가 화학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효소가 오면 이 커트라인을 낮춰버리는 거예요. 활성화 에너지라는 이 장벽을 낮춰버리니까 원래는 못 넘어간 애들이, 집에 못 간 애들이 다 집에 가는 거야. 이해되세요? 이렇게 돼서 화학 반응이 더 잘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효소의 작용 원리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얘가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결국은, 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파란색 그래프가 뭐냐 하면 효소가 있고 나서 낮아진 거고, 빨간색은 있기 전이기 때문에 결국 이 에너지 언더, 이 장벽이 활성화 에너지예요. 에너지 E라고 쓰겠습니다. 효소가 없을 때는 활성화 에너지가 이만큼 높은데, 효소가 와가지고 야, 그거 좀 낮춰 하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조금 옆에 표현할게요. 요만큼 낮아져 버렸죠. 얘도 활성화 에너지입니다. 빨간색은 효소가 없을 때, 이 빨간색 그래프. 파란색은 효소가 있으니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반응물과 생성물의 어떤 에너지 차이는 반응열이라는 이건 변함이 없습니다.
이 화학 반응 자체가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즉 에너지 언덕, 장벽만 낮춘 거예요. 기준을 완화시킨 거예요.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래프는 뭐냐면 이제 효소가 없을 때가 이제 요거거든요. 그럼 효소가 없을 때는 어떤 커트라인 이상인 애들이 요만큼밖에 없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 77점, 그러니까 10개 중 7개 이상 맞춘다 하면 얘들밖에 집에 못 가는데 커트라인을 요렇게 할까? 커트라인을 막 이만큼 낮춰본 거야. 7개에서 5개로 낮추니까 집에 갈 수 있는 애들이 이만큼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